한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7일이면 끝납니다. 항공모함 11척도 핵전력도 소용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이 내려지는 순간 미국의 군사, 산업, 안보 체계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동맹이 변수였습니다.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왜 초강 대국이 유독 한국 앞에서만 조심스러워질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힘으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인물도 제거할 수 있는 나라죠. 지구 반대편 권력자의 생사까지 결정하는 힘. 국제적인 비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그런 미국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나라가 하나 있죠. 저는 스탠퍼드대 국제안보전략연구소 교수 데이비드 해밀턴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에서 18년을 근무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략분석관을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것들에 관한 겁니다. 미국의 힘을 군사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항모전단, 특수부대, 위성, 정보기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곳을 누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군사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군사력조차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워싱턴에서는 주기적으로 국가 취약성 분석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기능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설계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죠. 저는 그 분석팀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방폭문이 닫히고 손목에서 시계가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엔 에너지, 통신, 군수, 금융 지표들이 붉은 점으로 박혀 있었고 장군들은 말을 아꼈으며 민간 담당자들은 숫자를 더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깔릴 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걸요. 여기서 몇몇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백악관 지하라는 말이 나오자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죠. 시나리오는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대만 봉쇄, 해상 봉쇄, 공급망 타격을 가정했죠. 항만이 막히고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급락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대체선이 있었어요. 남미, 호주, 동남아로 재편하면 시간은 걸려도 미국은 살아남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미국은 생존한다. 두 번째는 러시아였습니다. 해저 케이블 절단, 에너지 차단, 유럽 동맹 흔들기였죠. 통신이 지연되고 금융이 흔들리지만 미국은 에너지 자립 상태였고 백업망이 있었으며 군 통신 대체 체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유럽이 더 크게 다치는 시나리오였죠. 결론은 역시 같았습니다. 혼란은 오지만 미국은 버틴다. 그 순간 분석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안도감이었죠. 바로 그 자만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를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듣고 처음엔 웃을 겁니다. 그 자리의 장군들도 그랬으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엔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없었고 무력 충돌도 없었어요. 단지 발표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협력을 중단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그래프가 붉게 바뀌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문장 하나로 끝났죠. 7일 내 국가 기능 전면 마비. 앞줄에 앉은 군 출신 학생 하나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노트북 타이핑을 멈췄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심장 정지입니다. 총은 막을 수 있어도 부품이 끊기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싸울 군대가 아니라 굴러갈 국가 자체가 멈추는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못 흔드는 미국을 한국이 멈춘다는 건데 한국이 실제로 그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한국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세계를 잠식해왔죠. 왜 조용하냐고요? 떠벌리기 시작하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한국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일상인 나라에서 70년을 버텨온 나라입니다. 그 절박함이 전략이 됐고 그 전략이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국은 힘을 과시하는 대신 빠져나갈 수 없는 의존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표면에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구조 안으로 파고드는 나라죠. 총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공급망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급소에 한국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그냥 두고 있다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방치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된 건지 궁금해요.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한국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누군가 설계한 음모가 아니라 한국이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한미동맹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잃을 수 없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동맹은 보통 우리가 지켜준다는 언어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맹은 우리가 없으면 너희가 멈춘다는 언어로 설명되죠. 대한민국이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정확히 무엇을 쥐고 있기에 미국이 7일 만에 멈추는가? 지금부터 그 급소들을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패권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도에서 유지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에서 가장 비싼 좌표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한반도라고 답하죠.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해요.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지도 위에서 증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도가 뜨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스템과 공급망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의 눈빛이 군사작전을 읽는 눈빛으로 바뀌었죠. 포인터로 한반도를 짚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 열도, 대만, 괌, 하와이 순으로 찍어보죠. 보이십니까? 이 선이 바로 미국이 태평양에서 유지하는 전진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에서 한반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이 뒤로 밀립니다. 한 칸이 아니에요. 한반도가 빠지는 순간 일본이 최전선이 됩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괌이 전선이 되고 괌이 위태로워지면 미국은 하와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아시아를 방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건 방어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한반도는 그냥 한 나라의 땅이 아니에요. 태평양 방어선의 문고리입니다. 문고리가 떨어지면 문 전체가 흔들리죠. 일본은 크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제약이 많은 나라죠. 대만은 최전선이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유사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전진과 지속이 동시에 가능한 자리예요. 70년째 전선을 지켜온 나라가 한국이니까요. 그 자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앞으로 버틸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한국이죠. 이제 지도를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평택입니다. 전쟁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료가 있어야 하고 탄약이 있어야 하고 정비가 돼야 하고 병력이 움직일 수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죠. 평택에는 활주로가 있습니다. 항만과 부두가 연결돼 있고 도로와 철도가 뻗어 있으며 사령부 기능과 병참 기능이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평택은 미군이 위기 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버티는 곳입니다. 모이는 기지는 잃어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기지를 잃으면 즉각 대응 능력 자체가 사라지죠. 평택이 없으면 미국은 즉각 대응이 아니라 늦은 대응으로 떨어집니다.
늦은 대응은 패권이 아니에요. 사후 수습입니다. 패권은 먼저 도착하는 쪽이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미국 방어망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미국 본토나 괌에 있는 레이더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포착할 수 없습니다. 지구 공률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죠.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의 발사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상승 단계, 발사 후 불과 10초 안에 궤적을 계산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미군 거점은 한국뿐입니다. 워싱턴의 요격 시스템이 뭔가 날아온다고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성주의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쏘아주지 않으면 미국의 수조 원짜리 방어망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에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주 사드를 경상도를 지키는 방어 장비로 알고 있죠. 틀렸습니다. 거기 장착된 레이더는 전진 배치 모드일 때 탐지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레이더는 중국 심장부의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것까지 포착합니다. 즉, 중국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백악관은 한국을 통해 생중계를 받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무력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안방을 24시간 들여다보는 한국의 눈입니다. 한국이 이 눈을 감는 날,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은 그 즉시 붕괴하죠.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엄청난 걸 제공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추적 능력은 미 해군조차 경탄하는 수준이에요. 미 우주군은 한국 공군으로부터 받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핵 감시망을 완성합니다. 미국 우주군의 최첨단 기술도 한국 지상 레이더의 지원이 없으면 반쪽짜리예요. 미국 패권의 상징인 우주군마저 한국 지상 기지에 목줄이 잡혀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안개가 껴도 비가 와도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쳐도 산 위의 센서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회전하는 레이더를 카메라가 찍어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나면 그 조용한 회전이 나라의 생사를 가릅니다. 눈이 없는 강대국은 주먹만 센 맹수입니다. 맹수는 위협적이지만 방향을 잃으면 스스로 다칩니다. 한국은 그 맹수의 눈이에요. 그리고 맹수는 자기 눈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일상인 나라, 휴전선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수도가 있는 나라가 70년을 버텨오면서 익힌 생존 감각이죠. 소리보다 기능을 믿고 과시보다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강자의 습관이에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국이 중립을 선언하는 순간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전진을 유지할 것인가, 후퇴해서 방어선부터 지킬 것인가. 포인터를 다시 보시죠.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일본, 괌, 하와이 방향으로 뒤로 끌어당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한국을 잃었을 때 미국의 방어선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패권이 전진형에서 방어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방어형 패권은 서서히 꺼집니다.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이 됐다는 건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을 잃는다는 건 미군이 한 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눈이 꺼지고 심장이 뒤로 밀리고 패권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만 급소가 아닙니다. 다음은 더 잔인한 이야기예요. 바다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왕관인 항공모함, 그 항모가 실제로 굴러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사진을 보시죠.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길이 330m, 항공기 80대 이상 탑재, 승조원 5,000명. 미국이 세계 어딘가에 이걸 보내면 그 나라 지도자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왕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왕관은 번쩍입니다.
하지만 왕관을 올려놓는 왕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 최강 해군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녹슨 도크, 늙은 크레인, 사라진 용접공이죠. 함정은 일정 기간 운용하면 무조건 정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투함이든 항모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의 정비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조달이 지연되고 숙련된 용접공과 기술자들은 고령화로 줄어들고 있죠. 배는 있는데 그 배를 고칠 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에요. 정비 기간이 늘어나면 전개 가능한 함정 수가 급감합니다.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가용 전력이 줄어들어 있다는 뜻이죠. 전투는 한밤중에 시작되지만 정비는 수년 전부터 막힙니다. 중국은 지금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항모 한 척씩 진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반면 미국은 군함을 기다리죠. 정비 슬롯을 기다리고 부품을 기다리고 기술자를 기다립니다. 군에 있던 분들은 압니다. 정비가 밀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럼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2024년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직접 방문한 거죠. 그 자리에서 델 토로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인드 블로잉.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장관이 한국 조선소 앞에서 넋이 나간 거예요. 왜냐고요? 미국에서는 함정 한 척 수리에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소에서는 거대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며칠마다 한 척씩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델 토로 장관은 귀국 후 미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실력을 배워야 합니다. 세계 최강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에 와서 제발 우리 배 좀 고쳐달라고 읍소하는 광경, 70년 전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가 정비를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영어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 군함이 해외에서 정비를 받은 사건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배를 어떻게 돌려보냈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예상한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새 배보다 더 깨끗한 상태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미군 검수관들이 배에 올라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수리가 아니라 재창조 수준이다. 미국 본토에서 고치면 1년 걸릴 배를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이제 미국 해군에게 한국 조선소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에요. 침몰해가는 함대를 살려내는 심폐소생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1920년부터 존스법이라는 철칙을 지켜왔습니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100년 넘게 예외가 없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계에서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게 하자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지켜온 빗장을 스스로 풀어서라도 한국의 건조 능력을 빌리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 미국 해군력의 외주 공장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미국이 100년 넘게 지켜온 금기를 깨고 한국에게 우리 배 좀 만들어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전 세계 해상 패권의 무게추는 이미 대한민국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때 스마트해 보이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진짜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한테 군함 정비를 맡기겠습니까? 실제로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됐습니다. 월리 쉬라호가 한국에서 정비를 받고 돌아간 게 2024년이에요. 자존심과 생존이 충돌할 때 강대국은 생존을 택하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때 미국의 손을 내밀었을 때도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미국 해군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패권이 유지됩니다. 도크가 비어있으면 항모는 사진 속 왕관일 뿐이에요. 미국 해군 내부에서도 이미 두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군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쪽이죠. 그 논쟁에서 지금 현실파가 이기고 있습니다. 숫자가 냉혹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한국 조선소의 도크 하나에는 항공모함을 통째로 집어넣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국가의 팔처럼 움직이고 야간 조명 아래에서도 용접 불꽃이 쉬지 않고 튀죠. 낮이고 밤이고 공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설계를 잘하죠.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빨리 만들고 크게 만들고 제대로 고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 조선업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단련됐습니다. 혹독한 납기 경쟁,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산업이죠. 절박함이 기술이 됐고 기술이 쌓여 지금의 능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크는 강철로 만든 구덩이가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함대의 폐를 대신해 숨쉬게 하는 기관입니다. 함대가 싸우려면 정비가 돼야 하고 정비가 되려면 도크가 있어야 하고 도크가 돌아가려면 그걸 운영하는 손기술과 납기 시스템이 있어야 하죠.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은 배도 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한국의 도크가 멈추는 순간 바다 위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입니다. 미국 해군은 바다를 지배하죠. 하지만 그 바다에 다시 나가게 해주는 문은 한국 도크가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철로 움직이지만 지금 전쟁은 철만으로는 안 됩니다. 드론이 날고 위성이 보고 AI가 판단을 보조하죠. 그 AI가 생각하려면 뇌가 필요하고 그 뇌가 기억하려면 특별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AI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무기가 한순간에 멍청해집니다. 지금 전쟁은 탱크 숫자로 결정되지 않아요. 철과 석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칩과 데이터의 시대죠. 그리고 그 시대의 탄약고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AI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두뇌가 있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미국이 설계하는 GPU가 두뇌입니다. 그런데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제 뭘 했는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걸 저장하는 기억장치가 없으면 두뇌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AI 시대의 기억장치가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쉽게 말하면 AI의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죠. AI 전쟁에서 HBM은 총알입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총은 고철이에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수천만 원짜리 GPU도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은 데이터 센터도 그냥 전기 먹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HBM을 누가 만드느냐?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이름이 AI 시대에 숨을 쥐고 있어요. 전 세계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90%가 넘습니다.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한국이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가능한가? 이게 핵심입니다. HBM 공장을 짓는 데는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그럼 미국이 돈을 쏟아부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공장은 돈으로 짓습니다. 하지만 클린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하얀 세계, 방진복을 입고 공기압을 통제하고 미세 진동까지 잡아내며 수백 개의 공정을 순서대로 돌리는 그 감각, 그게 축적되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립니다. 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으로 나오느냐는 비율이죠.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 1% 차이는 수천억 원의 이익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건 설비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실패의 데이터, 공정의 감각, 그리고 버텨온 시간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공포를 공정의 집요함으로 바꾼 나라입니다. 절박함이 산업의 근육이 됐죠.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이 산업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플랫폼, GPU 설계까지 세계 최강이에요. 하지만 그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을 대량으로 안정 생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탄약이 없으면 끝나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소재와 정밀 공정 분야에서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라인 전환 속도가 느리고 규모를 빠르게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가 뒤처집니다. 하지만 전쟁은 느린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연구와 표준, 장인 기술에서는 인정받는 곳들이죠. 하지만 대규모 제조 기반이 취약합니다. 유럽은 회의를 잘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회의록으로 이기지 않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투자와 물량, 공급망 통제에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신뢰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부품을 중국 공장에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순간 남는 선택지는 한국뿐입니다. 각자 강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산소호흡기를 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때 공대 출신으로 보이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그냥 공장을 새로 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돈은 있잖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수천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짓는 데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정의 신뢰를 쌓는 데 드는 시간이에요. 공장은 3년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수율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최소 10년, 어쩌면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데이터가 쌓여야 하고 공정의 감각이 몸에 배어야 하고 위기를 넘어본 경험이 축적돼야 하죠. 한국은 돈을 벌어서 강해진 게 아닙니다. 강해지기 위해 버텼고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을 완성했어요. 그 차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단을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연만 선언해도 충분해요. 밸브를 10도만 잠가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엔비디아의 GPU 생산 일정이 밀립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멈추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투자 계획이 흔들립니다. AI 서비스 비용이 폭등하고 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용 AI, 드론 제어 시스템, 위성 정찰 분석 프로젝트까지 일정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미국의 군사 AI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어디에 연결돼 있습니까? 미국 빅테크 주가입니다. 그 주가의 심장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한국의 생산 라인이에요.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건 미국의 주식시장이 멈추는 겁니다. 경제도 군사도 패권도 동시에 흔들리죠. 한국이 스위치 하나를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AI로 패권을 연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패권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패권은 스위치를 가진 자가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AI 제국의 심장 박동기를 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잠가뒀던 빗장들을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씩 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한국 앞에서 내려놓은 것들, 특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가입니다. 미국 외교는 냉혹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동맹도 없어요. 필요하면 압박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그게 미국이 세계를 다뤄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만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압박 대신 부탁이 나오고 협박 대신 양보가 나오고 으름장 대신 감사가 나오죠.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계산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생존 계산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한국 앞에서 실제로 내려놓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첫 번째, 일본과 비교해보죠.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다뤄왔습니까?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입니다.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군사적으로 의지하고 외교적으로 보조를 맞춰왔죠. 그런데 미국은 그 충성스러운 일본에게 늘 보이지 않는 고삐를 채워왔습니다. 공격용 무기의 사거리, 전략 자율성, 독자적인 군사 행동 능력, 이런 것들에는 늘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일본이 아무리 로비를 해도 미국은 일본을 잠재적 리스크로 관리해왔죠. 충성은 인정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42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어요.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미국의 허락 없이는 더 강한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2021년 미국이 그 족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42년 동안 채워둔 고삐를 한국 앞에서 스스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은 자체 판단으로 더 멀리, 더 강하게, 더 크게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감시의 동맹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자율의 동맹을 열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삐가 풀린 맹수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그 맹수가 돌아서는 순간 미국이 더 위험해지니까요. 전쟁을 실제로 겪고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에게 미국은 결국 결정권의 일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독일과 비교해보죠. 미국이 독일을 대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 돈 더 내라, 안 그러면 철수한다. 나토 방위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이 독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동맹을 비용으로 보는 냉혹한 언어죠. 그런데 한국에게는 그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평택을 보시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를 짓고 운영하는데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왔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다른 나라에는 미국이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미국이 붙잡고 있는 나라죠. 지구상에서 이런 동맹은 흔치 않습니다. 독일은 미국이 지켜주는 동맹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머물러야 하는 동맹이 됐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켜주는 동맹은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물러야 하는 동맹은 버릴 수 없어요. 세 번째, 유럽 전체와 비교해보죠. 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유럽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재고가 없었어요. 생산 라인은 돌아가지 않았고 납기는 1년에서 2년이었으며 지원하고 싶지만 없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서류상 강대국들이 실전 앞에서 손을 놓은 거죠. 미국도 당황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도 전시 재고에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동맹국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대량 비축, 상시 생산, 납기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어요. 필요하면 지금 가져가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포탄을 그렇게 많이 비축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한국은 휴전국이에요. 전쟁이 내일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로 70년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비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죠. 유럽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공장을 잠재웠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을 계속 돌렸어요. 전쟁은 명분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포탄으로 치르죠. 그 포탄이 한국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지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유럽은 명분을 말했지만 한국은 물량을 보냈어요. 네 번째, 대만과 비교해보죠. 대만에게 미국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유사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보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통제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업인들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청하고 감사를 표하고 투자를 부탁합니다. AI 메모리, 전기차 배터리, 제조 인프라, 신뢰성, 이 모든 걸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만은 미국의 방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심장이에요. 방패는 대체 가능합니다. 심장은 대체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앞에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강압이 아니라 부탁의 언어를 씁니다. 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뭔가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미 요구하고 있고 이미 받아내고 있습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게 그 증거예요. 미국은 세계를 대할 때 원칙이 하나입니다. 국익 우선이에요. 그런데 한국 앞에서만 그 원칙이 예외처럼 보이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예외가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예외가 두 번이면 우연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계속 반복되면 그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패권에 급소이기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특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멈춰도 한국 공장만은 계속 돌아가는 이유, 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산력입니다. 독일이 설계도를 고치고 있을 때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맹은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약문은 서랍 안에 있지만 전쟁은 지금 당장 물건을 요구합니다. 총알, 포탄, 전차, 부품, 연료. 이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조약도 종이 한 장입니다. 무늬만 강대국과 실제 전쟁이 가능한 국가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보죠. 유럽은 화려합니다. 역사도 깊고 기술도 있고 브리핑도 근사하게 합니다. 나토 회의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들을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창고가 비어 있었어요. 생산 라인은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부품 수급은 수개월 단위였으며 비축량은 일주일을 버티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원하고 싶지만 없다는 말이 반복됐죠. 전쟁은 박물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창고와 공장에서 합니다. 군 출신 학생들은 비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축이 부족하다는 건 패닉이라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전차 이야기를 해보죠. 독일입니다. 레오파드. 독일 전차는 한때 세계 전차의 교과서였어요. 2차 대전의 기억, 냉전의 기억, 그 모든 시대에서 독일 전차는 유럽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차하면 독일, 그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폴란드가 손을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독일에 주문을 넣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겁니다. 인도까지 최소 5년. 5년입니다. 전쟁터는 달력으로 버티지 않아요. 5년 뒤 도착하는 전차는 전쟁이 끝난 뒤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전차입니다. 그때 폴란드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K2 흑표입니다. 계약 체결 후 단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이 5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4개월 만에 전차를 실어보낸 거예요. 폴란드 군인들이 항구에서 K2를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로 왔다는 거죠. 독일이 장인정신이라는 말로 설계도를 만지고 있을 때 한국은 출고를 찍습니다. 전차 왕좌는 성능이 아니라 도착 시간이 결정해요. 그리고 그 왕좌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보죠. 발표 자료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전투기 스펙, 전차 성능, 미사일 사거리, 숫자만 보면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터지자 비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 라인은 돌아갑니까? 부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장은 잠들어 있고 비축은 얇고 부품이 없으면 수리도 멈춥니다. 유럽은 전쟁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쟁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카탈로그를 보여줄 때 한국은 실물을 전장에 뿌립니다. K9 자주포입니다. 24시간 라인이 돌아가며 쏟아지는 화력이에요. 전시장 조명 아래 서 있는 무기와 전장 먼지 속에서 굴러가는 무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무기는 후자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국도 포탄 생산 증설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전선이 길어지고 소모가 빨라지면 재고가 바닥나요. 여기저기서 끌어모으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공백을 메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단일 국가 비축량이 360만 발을 넘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한 나라가 한국이죠.
미국이 자유진영의 머리라면 한국은 그 머리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근육과 탄약입니다. 머리만 있고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세계는 누가 더 빨리 채우느냐로 살아남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한국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만 이게 됩니까? 왜 유럽은 안 되고 미국도 어렵고 한국만 되는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전쟁이 가능성이 아니라 상태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휴전국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70년 동안 한국의 공장을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유럽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잠재웠죠. 평시 생산량만 유지하고 비축은 줄이고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 논리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루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일 다시 총성이 들릴 수 있다는 전제로 산업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납기 강박이 아니에요. 생존 강박입니다. 그 강박이 속도를 만들었고 그 속도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는 상업적 효율이 아니에요. 안보가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총성이 들릴 수 있는 나라에서만 나오는 속도죠. 그리고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빠른데 고장이 안 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통 빨리 만들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대량 생산하면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 편견을 박살냈어요. K9 자주포는 영하 40도 혹한에서도 작동합니다. 영상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굴러가요. 연속 사격을 반복해도 고장률이 경쟁국 무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쓰면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무기는 스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운용 데이터로 말하죠. 전쟁은 시험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은 그 현실에서 합격한 나라예요. 독일이 설계도를 고칠 때 한국은 전차를 출고하고 미국이 예산을 심의할 때 한국은 포탄을 배에 싣습니다. 이제 자유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나토의 조약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창원 공장의 24시간 불빛입니다. 그 불빛이 꺼지는 날 자유세계의 전선도 꺼집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70년 전 포탄 상자를 잘라서 지붕을 만들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탄약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 변화를 보면서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숫자와 구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도, 도크, 반도체, 포탄, 납기. 차갑고 냉정한 이야기들이었죠.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마지막 엔진은 언제나 국민 감정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국민 감정,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감정인 전쟁의 기억에 손을 얹은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미국 사회의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돈과 피를 뿌렸습니다. 20세기 이후 미국이 개입한 전쟁과 분쟁이 얼마나 됩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전쟁들이 끝나고 나면 공통적으로 남는 감정이 있습니다. 허무입니다. 우리가 거길 왜 갔지? 우리가 뭘 얻었지? 우리 아이들이 왜 거기서 죽었지? 이 질문들이 미국 사회 깊은 곳에 박혀 있어요. 베트남이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시죠. 20년 동안 2조 달러를 쏟아붓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 땅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는 순간 카불 공항에서 무슨 장면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데 단 며칠이 걸렸어요. 그 장면을 본 미국의 참전 용사들, 유가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왜 거기서 죽었나? 그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나에 정면으로 답해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자유가 살아있고 국민이 번영하고 있어요. 미국이 전쟁에서 얻고 싶었던 정답 그 자체입니다. 희생이 투자로 바뀐 유일한 사례죠. 이제 워싱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3만 6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벽이에요. 이 벽이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무관심과 행정지연 속에서 계속 미뤄졌던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람들이 정성으로 밀어붙였어요. 완공식 날 그 벽 앞에 노병들이 모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었어요. 70년 전 20도 안 된 나이에 낯선 땅에서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어떤 노병은 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벽면을 더듬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그 이름이 전우인지 형제인지 함께 참호를 지켰던 누군가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작은 손주가 할아버지 옆에 서서 이름을 한 글자씩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이름 옆에 작은 꽃을 올렸고 누군가는 군번줄 모양의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패권도, 중국도, 러시아도 사라지고 젊은 시절 전쟁만 남았습니다. 이 벽은 돌이 아닙니다. 미국의 양심이 기대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세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빚을 갚듯이 예우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은 국가의 기억을 지킨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를 보시죠. 미국은 2차 대전 때 프랑스를 해방시켰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에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반미 정서를 활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미국의 등을 돌렸죠. 미국인들 사이에 깔린 감정이 있습니다. 도와줘도 소용없다. 결국 우리를 싫어한다. 그 허무가 쌓여 있어요.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참전용사 예우가 더 커졌어요. 잘 살게 됐으면 잊어버릴 법도 한데 더 기억합니다. 그게 미국인들에게 충격이에요. 미국에게 한국은 도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미국의 희생이 옳았다는 걸 매년 증명하는 살아있는 훈장이에요. 중동 부국들과도 비교해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과 어떤 관계입니까? 돈으로 무기를 사고 돈으로 보호를 삽니다. 관계는 계약이에요. 감정이 없습니다. 미국 젊은이가 그 땅에서 죽어도 그건 거래의 일부일 뿐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함께 지켜온 나라예요. 거기에 지금은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죠. 돈은 계약을 만들지만 피는 가족을 만듭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족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동맹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을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미국 전역의 양로원에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갇혀 있었어요. 마스크가 부족해서 면회도 안 됐고 외부 지원도 끊겼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면 마스크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당신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늙고 주름진 손이 그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그 문구를 읽고 눈물을 흘린 노병들이 있었어요. 이건 물자가 아닙니다. 기억의 배송이에요. 한국은 기술도 보내지만 마음도 보냅니다. 그게 미국인들을 무너뜨리죠. 어떤 로비도 어떤 외교적 수사도 이 장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참전용사 여론이 움직이거든요. 그건 표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여론이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돈과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희생을 영광으로 바꿔줬어요. 이제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우방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의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전략으로 맺어진 동맹은 전략이 바뀌면 끊깁니다. 하지만 피와 기억으로 맺어진 동맹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쥔 동맹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국이 한국을 붙잡는 건가? 아니면 한국이 미국을 붙잡는 건가? 오늘 이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 도크, 반도체, 포탄, 그리고 피와 기억. 차가운 숫자도 있었고 뜨거운 감정도 있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맹의 본질은 좋아함이 아닙니다. 동맹의 본질은 서로의 급소를 함께 쥐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동맹의 주인은 급소를 가진 쪽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줄 군 출신 학생들은 이 문장의 군사적 무게를 즉각 읽었을 거예요. 중간에 앉은 공대, 컴공 학생들은 반도체와 AI의 구조를 떠올렸을 겁니다. 뒤쪽 월가와 정책 전공 학생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각자의 언어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전진선은 일본으로 밀리고 괌으로 밀리고 결국 하와이에서 아시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와이에서 아시아를 방어하는 건 방어가 아니에요. 포기입니다. 두 번째 손입니다. 미국 해군의 왕관은 항모지만 그 항모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왕좌인 도크의 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 앞에서 기가 막힌다고 했던 그 장면,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세 번째, 뇌의 연료입니다. AI 제국의 기억장치가 한국 생산라인에 묶인 순간 실리콘밸리는 스스로도 패권이 아니라 의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이름이 AI 시대에 숨을 쥐고 있어요. 네 번째, 근육입니다. 전쟁은 조약문이 아니라 물량으로 합니다. 독일이 5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4개월 만에 전차를 출고했어요. 나토의 체면을 한국 공장의 불빛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심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희생을 실패가 아닌 영광으로 바꿔 미국 국민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 있어요. 추모의 벽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름을 더듬던 노병의 표정. 그게 전략이 아닌 감정으로 맺어진 동맹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동시에 한 나라에 묶이면 그 나라는 동맹이 아닙니다. 공동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의존하는 동맹은 위기 때 같이 침몰합니다. 자립한 동맹만이 위기 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명령을 듣는 동맹이 아닙니다. 현실을 해결해주는 동맹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70년 전에는 한국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동맹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 국제 질서의 계급도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요구는 명령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급소를 가진 쪽이 주인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이 마음을 바꾸면 미국이 정말 위험해진다는 뜻인가요?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혈맹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서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깊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배신하지 못해요. 한국이 미국의 도크를 살리고 AI를 살리고 양심을 살린 것처럼 미국도 한국의 생존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이건 종속이 아니에요. 상호 인질이 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맹의 가장 강한 형태죠. 총으로 맺어진 동맹은 총이 사라지면 끊깁니다. 돈으로 맺어진 동맹은 돈이 마르면 끊기죠. 하지만 급소와 급소가 서로를 쥔 동맹, 피와 기억과 산업이 한 몸처럼 엮인 동맹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미동맹의 실체예요. 이제 마지막 말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포탄을 만들고 함대를 살리고 AI를 살리고 미국의 양심까지 살립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이 미국에 기대던 시간이 70년이었다면 이제 미국은 한국에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곁에 남아달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급소를 쥔 나라가 됐다는 사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힘은 과시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 순간에 움직이는 나라.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자리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